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6번째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포함해서 6번째 국어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은 비유 표현에 대해서 쭉 배워왔어요. 첫 번째 시간이 기억나시나요? 이름시 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에 대해서 한번 맛보기를 하였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뭐 했냐?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라는 대단원에 대해서 이 도대체 비유 표현이 무엇이길래, 상징 표현은 무엇이길래 이것들이 마음을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여러가지 대상들, 멋있어하는 것들,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분들을 보여드리면서 세상에는 멋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언어 표현에도 멋이 있다. 이 언어 표현의 멋을 잘 살린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비유 표현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뭐를 했나요? 그 다음 시간에 아마 한 학기 한 권 읽기 시간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비유 표현의 개념과 그 다음 효과, 종류에 대해서 선생님이 앞에 화면에 직접 나와서 수업을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유에 대해서 잘 배웠다면은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래 가사 속에서 비유 표현을 찾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비유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 있었죠. 그 다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배우느냐? 이러한 일상생활이나 노래 가사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비유가 많이 쓰이고, 어쩌면은 비유가 정말 주로 쓰이는 주무대인 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시를 통해서 시 속에서는 비유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보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먼저 시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오늘 할 가장 큰 일은 여러분들이 비유가 쓰인 시를 감상하는 것인데요.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하고, 시 감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 시를 감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학습 내용은 시 감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비유가 쓰인 시 감상하기,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 감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가 무엇인지, 요 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시를 감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시 감상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시를 본다고 했는데, 또 시를 알려면은 우리가 가장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 중에 하나인 다른 장르 소설이라는 것을 또 살펴봐야 합니다. 이 소설과 시가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또 서로 이제 좀 대척점에 있어요. 서로 좀 반대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가면서 이해하면 좋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나 소설이나 다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자, 소설은 보통 어떻게 쓰여 있냐면 글들이 길어요. 줄글로 돼 있어요. 줄글을 통해서 줄줄줄줄 써 있고, 아무리 짧아도 몇 장은 되고, 긴 소설은 몇 권 분량의 소설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읽진 않았겠지만 도서관 같은 데 가본다면 토지라든지 태백산맥이라든지 굉장히 긴 소설들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길려면 또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는 게 소설이에요. 소설은 그런 줄글을 통해서 뭘 말하느냐?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여러가지 애환들, 갈등들, 여러가지 사고들을 표현하는 게 소설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는 뭐가 다르냐? 시는 사실 줄글로 쓰일 수도 있지만 아주 일반적으로는 함축적인 글을 통해서 전달을 해요. 함축적인 게 무슨 뜻이냐? 압축돼 있다 라는 뜻이에요. 압축돼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함이랑 축을 따로따로 보세요. 압축이란 말은 좀 줄였다는 말이죠. 글을 좀 줄여서 짧게 씁니다. 짧게 쓰는데 그 짧은 건 단순히 짧은 게 아니라 어떤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내포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여러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짧은 글을 통해서 이야기보다는 주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르죠. 소설은 길게 느려 쓰는 줄글을 통해서 전달하고, 시는 짧게 줄여서 함축적인 글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소설은 이야기, 시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를 감상할 때 어떻게 봐야겠냐? 이 시에서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지?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지금 무슨 감정을 갖고 있는 거지? 라는 것을 좀 알아야 할 것이고요. 이거를 줄줄이 늘려서 썼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줄여서 썼나? 이 줄여져 있는 이 글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자, 이거 새로운 장비를 구매한 건데 좀 낯서네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감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요, 제가 본 소설에는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도 감정이 엄청 많던데요? 당연히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또 싸우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서로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시를 보면은 선생님, 제가 본 시에서는요 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흰둥이 생각이라는 시를 보면 흰둥이가 불쌍해서 엄마가 보신탕으로 팔아버리려고 하는 흰둥이를 몰래 밤에 풀어주고, 그런데 흰둥이가 바보같이 다시 돌아와서 막 팔려가는 그 불쌍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소설에도 감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시에도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입니다. 소설에서는 이야기가 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감정을 전달할 수도 있죠. 시에서는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소설처럼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만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달하기 쉬운 도구가 없거든요. 또 소설 중에서는 짧은 소설도 있을 수 있고, 시 중에서는 긴 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100%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특성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겠죠? 자, 즉 우리는 시가 일반적으로 함축적인 글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 시가 무엇인지를 같이 봤습니다. 시는 함축적인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 예술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시를 우리는 어떻게 감상할 것이냐? 자,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이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시를 감상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말하는 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시에는 항상 말하는 이가 있어요. 그 시적인 상황을 보고서 직접 눈으로 보고 전달을 해주는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 말하는 이, 그리고 말하는 이와 같이 있는 다른 인물, 시에서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 누구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에서 가장 처음에 봤을 때는 누가 나오지? 여기 주인공이 누구지? 물론 시에는 주인공이란 개념은 없지만요. 여기 주인공이 누구지? 이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지금 뭘 하고 있지? 무엇을 원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자, 말하는 이가 가장 첫 번째로 파악할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말하는 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시가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예술이기 때문에 그 시 안에서는, 대부분의 시 안에서는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 감정이란 것은 보통 말하는 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겠죠. 자, 우리가 시를 쭉 보면서 이 말하는 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말하는 이가 누구인가. 두 번째, 그 사람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하는 이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을 시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바로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시에서는
그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아까 흰둥이 생각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거 대충 설명했는데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흰둥이 생각이라는 시가 있어요. 손택수 시인의 시인데요. 이 시가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인데 어느 날 그 엄마랑 아빠가 대화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돼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픈 아빠의 그 약값 때문에 흰둥이를 보신탕집에 팔아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이제까지 키웠던 그 개가 보신탕집에 가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걸 가만히 두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겠지. 우리 아빠가 너무 아파가지고 약이 필요한데 아빠도 소중하잖아. 주인공이 마음속으로 엄청난 갈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흰둥이가 죽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일어나서 흰둥이의 목줄을 몰래 풀어줘요. 그 다음에 막 쫓아내. 야 빨리 가 하면서 멀리 보내려고 해요. 근데 흰둥이는 영문도 모르잖아. 왜 그러지 하면서 어떻게 막 자꾸 성질을 내니까 좀 멀리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은 우리의 그 어린아이 말하는 그 인물은 울면서 잠이 들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흰둥이가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너무너무 슬픈 거는 엄마가 마지막이라고 또 흰둥이한테 맛있는 밥을 챙겨줘요. 주인공의 흰둥이가 얘가 지금 정신머리 없는 놈이 자기가 겨우 풀어줬는데 왜 돌아왔나 하면서 너무너무 절망하고 슬픈 채로 있는 거야. 마지막에 흰둥이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주인공은 너무너무 슬펐지만 흰둥이는 마치 사정을 다 안다는 듯이 되게 자기를 위로하는 눈빛으로 말없이 핥아주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끝이 나는 시입니다. 선생님이 들려드린 게 소설이 아니에요. 시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근데 그 짧은 이야기 안에 엄청난 감정이 담겨 있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는 상황이나 주어진 상황이나 어떤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배울 여러 가지 비유법 또는 상징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란 거는 시인 한 명당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기 마련입니다. 아니 오히려 어쩌면은 시인 한 명당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한 명당 한 10가지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숨기고 또 숨겨서 나타내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배울 시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보면 시를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보여드린 말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말하는 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세 가지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로 비유가 쓰인 시를 감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려고 하는 활동인데요. 자, 오늘 그 시를 너무 많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딱 한 가지 시만 볼 거예요. 하나의 시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숙제를 내주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다른 시 두어 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울 시를 그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란 시입니다. 이 시를 혹시 본 적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중학교에서 많이들 배우는 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배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던 그런 시입니다. 왜냐면 우리에겐 다 이랬던 시절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읽어 드릴게요. 읽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해드리면, 오늘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듯이 시를 감상하는 겁니다. 감상이라는 건 결국 이 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뭔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이 시에서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눈도 감고 조용히 이 시 안속의 세계를 좀 살펴보면서 말하는 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구나, 말하는 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좀 마음을 많이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눈은 감아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마 걱정, 기형도.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몸. 네, 잘 들어보았죠?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좀 잘 그려지나요?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쩌면 좀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단어 하나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맨 밑에 보면은 윗목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윗목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잘 안 꺼진다. 윗목이 뭔지 알아? 윗목이 뭐냐면 이게 좀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온돌방 알죠? 온돌이라는 게 옛날에는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은 그 아궁이에서 이제 불을 지피면 연기가 날 거 아니야. 그 연기를 서양에서는 굴뚝으로 빼는데 우리는 이 방바닥으로 이제 흐르게 만들었어요. 이 연기가 뜨거울 거 아니에요? 이 뜨거운 연기가 방바닥으로 들어가면은 방바닥이 데펴지는 거죠. 그런데 아궁이에서 가까운 쪽은 아마 많이 따뜻할 거야. 엄청 뜨거울 수도 있어.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 곳을 아랫목이라고 해요. 아랫목. 그럼 윗목은 아랫목의 반대겠죠. 아궁이에서 좀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기가 잘 닿지 않아. 아주 추워요. 춥고 약간 서늘하고 쌀쌀하고 그런 공간이에요. 그게 윗목입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어도 좋고 눈으로만 읽어도 좋은데 잠깐 영상을 멈춰두고 옆에 공책이나 연습장이 있다면 거기에 좀 상황을 파악하면서 그림을 그려도 좋고 아니면 이제 인물이 누구 나오는지를 표시해가면서 봐도 좋아요. 조금 뜯어봤으면 좋겠어요. 자세하게. 그냥 그쪽 눈으로 읽지 말고 조금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살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좀 공감이 되십니까? 참 앞에 친구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었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으니 참 답답하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읽었을 거라고 좀 믿어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 감상하기 위한 단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말했던 말하는 이.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게 단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말하는 이가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감정을 파악하는 게 이 시를 감상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냐면은 시는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자, 세 번째로는 표현 부분이에요. 표현. 이거 지우는 거 못하겠다. 어쨌든 자, 표현 부분인데 시는 어쨌든 간에 언어 예술이잖아요. 자, 그림이나 영화나 뭐 만화나 이런 것들 잘 보면은 다 말하는 이랑 감정은 나올 수 있어. 시가 특별한 점은 바로 이 표현이라는 점인데 글로 표현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볼게요. 먼저 말하는 이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시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상황을 보면은 엄마가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갔어요. 자, 시장에 그냥 간 게 아니라 이거 이고 갔어. 그럼 시장에 물건 사러 간 거, 팔러 간 거? 그쵸, 팔러 간 거를 알 수 있죠. 시장에 그 열무를 팔러 가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해는 시든지 오래래. 해가 이미 졌다는 거죠. 해가 지고 어두운 시간이 될 때까지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서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와. 창밖에서는 어머니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안 들리네. 그리고 정말 점점 어두워지고 막 무서워요. 막 고요한데, 발소리도 안 들리고 고요한데 빗소리만 들려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무섭겠어요. 마라니는 여기 직접적으로 무섭다고도 나오죠. 막 어둡고 무서워서 결국 어떻게 해? 빈 방에 혼자 엎드려서 훌쩍거리죠. 울게 되는 거야. 자, 이 상황 잘 봐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어린아이, 이렇게 쉽게 무서움을 느끼는 어린아이를 혼자서 집에 냅두고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이런 선택을 한 거지. 결국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야?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은 거죠. 아마도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걸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히 보면 또 나와요. 이제 아주 먼 옛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즉 우리는 이제까지 말하는 이가 어린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린애는 아니었고 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지. 자,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아주 차가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 유년의 윗목이란 말은 내 유년 시절에 아주 시리고 쓸쓸하고 추웠던 그런 날들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말하는 이 옆에 한번 적어볼게요. 다 방금 말했지만 일단 말하는 이는 나예요.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나이고요. 이 나는 뭘 하고 있냐면 엄마를 기다리는데 이 엄마는 시장에 장사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안 와. 나는 엄마를 기다리고요. 이런 상황이 그려지시죠? 자, 이때 느꼈던 감정은 직접적으로 일단 나온 거. 무서움. 그리고 단순히 무섭기만 하지 않겠고 혼자서 집에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쓸쓸했겠죠. 외롭고 두렵고 이런 비슷한 말들은 다 맞겠죠. 또 한 가지, 늦게까지 오지 않는 엄마가 걱정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느껴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표현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표현, 우리가 시에서 중요하게 다룰 이 비유 표현이 쓰였고요. 이 비유 표현은 나중에 따로 보겠습니다. 이거 단순히 그냥 장면을 묘사한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상황과 상황 그리고 이야기가 좀 드러나 있죠. 이 상황이란 건 엄마가 장사를 하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나는 외롭고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거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비유 표현을 아주 세련되게 썼어요. 그래서 비유 표현을 어떻게 썼길래 이 시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시가 되었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 시절에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가 되었는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시에서 쓰인 비유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비유법이 굉장히 잘 쓰여져 있는 시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를 보면서 선생님은 와, 비유를 이렇게 잘 쓰면은 참 멋있구나 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참 이런 슬픈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나온 곳이 아마 여러분들 눈치챘을 거예요. 해는 시든지 오래 라는 말이 기억나세요? 자, 보시면은 해는 사실 지는 거잖아요. 뜨거나 지는 건데 지금 시든지 오래됐대요. 시든다는 거는 사실 채소한테 하는 말이죠. 마치 바깥에 꺼내둔 지 오래된 채소가 막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죠. 그거를 약간 해가 지는 모습을 채소가 시들듯이 표현한 거예요. 좀 고급진 그런 비유법이겠죠.
이 정도까지는 사실 쓰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아주 멋있는 표현이었다. 그 다음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거 나왔다. 자,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자, 처럼 있네요. 처럼 나오면은 비유법의 종류 중에 뭐라고 했어요? 그치, 직유법이란 거 배웠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찬밥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 찬밥 신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쵸, 그런 뜻이죠. 찬밥 신세라는 거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무관심한, 누구에게나 무관심을 받는, 냉대를 당하는 그런 신세를 찬밥 신세라고 해. 근데 내가 마치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다는 거는 내 처지가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를, 이렇게 쓸쓸히 있는 나를 찬밥에 비유했어. 자, 표현하려고 한 건 원래 나야. 근데 빗댄 대상은 찬밥이고, 여기 해줄게. 자, 이 둘의 공통점은 뭐? 맞아, 쓸쓸해, 외로워, 이런 거겠죠. 아주 좋은 멋있는 비유법이에요. 자, 하나 더 나왔어요.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발소리를 배추잎 같다고 표현했네요. 뭐뭐 같은, 여기도 직유법이겠지. 발소리를 배추잎에 비유해서 표현했어요. 물론 배추잎 같은 발소리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밑에 굉장히 유명하고 또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자,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는 요거, 아까도 말했듯이 윗목은 아주 춥고 쌀쌀하고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유년 시절이라는 건 어린 시절이라는 거죠. 즉, 이 엄마를 기다렸던 이때는 나의 어린 시절 중에서도 굉장히 춥고 쌀쌀한 그런 기억이라는 거죠. 이건 약간 A는 B이다 식의 표현이 쓰인 은유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은유법이다, 직유법이다 뭐 하는 건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유를 멋있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과 시 하나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생님 혼자 다 한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집에서 하고 있었겠지만 내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 배웠다고 믿으며 과제를 하나 내줄 거예요. 선생님이 했던 거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 시를 감상하면 되는 거야. 안 어려울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가이드라인을 줄게.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우리 아까 말하는 이 살펴보라고 했죠. 근데 이 시는 좀 말하는 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아서 이렇게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등장인물, 이 시에 나타나는, 이 시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고 얘네 지금 뭐하고 있고, 이런 것들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감정,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 것 같은지를 좀 찾아보고, 자, 세 번째로는 이 시에서 나타난 그런 뭐랄까, 표현, 비유 표현, 자, 비유법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비유 표현을 찾을 때는 노래할 때도 이제 봤지만 먼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 다음에 이걸 빗댄 대상, 대상,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야 돼. 이거를 다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1, 2, 3번을 따로따로 이제 퀴즈로 선생님이 올려둘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시가 정말 재밌고 좀 발랄한 시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잘 감상을 해보시고 요 세 가지 퀴즈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던져주면 안 되겠죠? 선생님이 황병승의 첫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첫, 황병승. 소녀는 들락날락 구멍 밖을 살피는 쥐 대가리처럼 망설이고
다리가 다 무슨 소용이람? 장판 밑에 납작 엎드린 쥐며느리처럼 소녀는 기다린다. 툭탁 툭탁. 시계 초침 소리는 둘의 이마를 번갈아 쥐어박으며 탁구공처럼 오가고. 자, 짧죠? 짧은 시예요. 그런데 이 짧지만 선생님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요. 너무 귀여운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상을 잘 할 수 있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비슷한 그런 경험을 곧 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미 초등학생 때 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기대하시면서 한번 아까 말했던 1, 2, 3번을 꼭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시를 감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직접 비유 표현이 드러난 시를 같이 감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과정이 좀 힘들었나요? 선생님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힘들지 않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시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문화예술 같은 것들은 쉽게 받아들여요. 뭐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 어쩌면 음악 같은 것들은 우리 굉장히 쉽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잘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점점 이 시나 소설을 즐기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시와 소설이라는 거는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을 뿐더러 정말 우리에게 아주 큰 울림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떠나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아도 돼. 그냥 이 시를 즐길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이 시를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이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선생님과의 수업을 통해서 시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